주역을 봅니다. 주역 64개를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이 표이므로 이 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동 교수의 사유의 흐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태초에 태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법입니다. 음양에서부터 3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은 8로 됩니다. 그리고 이를 중첩시켰으므로 8 곱하기 8은 64입니다. 64궤로 나온 이유입니다. 연습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직접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를 봅니다. 전제 조건부터 시작해 봅니다. 첫째, 경물 취지. 나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모든 사물을 몇 가지로 범주화시키고 이 범주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사물의 본 모습을 터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시공간으로 완벽해집니다. 둘째,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분법적이고 대칭입니다. 셋째, 따라서 분석의 기본 방식은 공간과 시간입니다. 먼저 공간 구성입니다. 사물의 실체를 대칭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이분법에서의 경우의 수만큼 채웁니다. 즉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사물 또는 세상의 실체를 태극, 이분법 및 대칭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음양, 이분법에서의 경우의 수로 4로 범주를 정하고 이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고 붙여봅니다. 다음은 시간 구성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관찰해서 통계를 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소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 통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의 범주로 사물이나 현상의 모든 속성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수를 늘려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깊이에 따라 3등분해 봅니다. 높은 것은 이렇게 실선 3개, 낮은 것은 점선 3개, 중간은 실선 2개, 점선 1개, 또는 실선 1개, 점선 2개 이런 식으로 구성해 봅니다.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세제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중첩시켜 봅니다. 64개의 범주가 나옵니다. 이를 64개라 이름 짓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64개를 상, 본질이죠. 상이라고 이름하고 각 개의 시간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통계를 효, 움직임, 효라 이름 지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주역입니다. 요즘에 성격 유형 검사, MBTI나 프로파일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들보다 더 완벽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속성을 범주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통계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이 어떤 괴의 상을 가지고 있나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주역이 과연 맞는지 한번 봅니다. 심플렉스의 상은 중수감 괴입니다. 효는 힘들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노력해야 겨우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괴는 물을 뜻하죠. 물은 밖으로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합니다. 외유내강입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어디서나 흐르는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이 감괴가 이중으로 중첩된 것이 중수감 괴입니다. 중수감 괴를 볼 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효를 보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겨우 조금 성취를 이루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플렉스의 인생 항로하고 비슷합니다. 80%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심심할 때 자신의 괴가 무엇이고 효가 어떻게 나오는지 스스로를 프로파일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역이 점 보는 것에 정체되지 않고 모든 사물에 대한 프로파일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아마 큰 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주역에 관한 것이고 이하는 주역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브레인스토밍의 도움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과의 비교입니다. 4편에서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분석입니다. 경우의 수가 4이고 이를 각각 연역, 귀납, 변증, 역설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답이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 4개 모두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은 연역의 속성이 있고, 어떤 것은 귀납의 속성이 있고, 어떤 것은 변증의 속성이 있고, 어떤 것은 역설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법적 사유에서는 가치 판단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변증에만 긍정의 가치를 부여하면 경우의 수는 4이지만 해답은 하나로 됩니다. 해답의 수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4은 해답이 아니게 됩니다. 이를 수학의 논리 연산에서 보면 both and입니다. T는 T, TF는 F, FT는 F, FF는 F. TT인 경우만 T가 되어 해답은 하나입니다. 5편에서 얘기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변증의 역사 철학 X 플러스 Y는 Z죠. 이것이 both and에 해당합니다. 이후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either or로 확대됩니다만 그래도 해답의 수는 3입니다. T는 T, TF는 T, FT는 T, FF는 F. 즉 either or에 의해서도 해답은 4분의 3입니다. 역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해답의 수는 4입니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경우의 수 4가지 모두 해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역설이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열차 바퀴는 평행선이므로 만나지 않는 것이 정답이죠. 다시 주역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경우의 수 4개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서양과 다른 점은 주역에서는 변증이 소양, 소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 역설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사상으로 구분하되 어느 하나에 가치 판단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양과의 차이점입니다. 주역에서는 4개 모두 각각 나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oth and 또는 either or를 쓰는 서양의 논리보다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역에서는 속성의 범주를 4에서 64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64개로 범주를 확대시키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본질에 가깝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4개 모두 각각 나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주역이 서양의 논리보다 제한을 덜 받으면서 훨씬 더 본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